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가는 길인 연결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1시간 30분여 전인 오늘 오전 7시 20분쯤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에서 발인 뒤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조금 전인 8시 30분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식 현장에는 유족과 서울시 간부를 비롯해서 100여 명의 인원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균진 기자. 네,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박 시장의 연결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고 박원순 시장을 기리는 연결식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오늘 거리에서 노제를 치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방역과 또 그리고 일부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거행하게 된 거고요. 이 영상은 서울시와 TBS 유튜브 등을 통해 현재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연결식 현장에는 앞서 유족과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등 100여 명 정도만 참석했는데요. 현재 연결식은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그리고 시립교양악단의 현악 오중주 연주 이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3명의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추모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시민의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참석자 헌화와 유족 대표의 인사 후 9시 10분경에는 이 연결식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장례위원회는 연결식이 끝나면 박 시장의 시신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추모공원에서 화장한 뒤 고인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 매장할 방침이고요. 유족의 뜻에 따라 야트막한 봉분 형태의 묘소에 안장될 계획입니다. 예.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아침 일찍부터 고인을 애도하는 발걸음이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 앞 분향소에는 월요일 출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쓴 조문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고인을 태운 운구 차량은 오전 7시 50분경 이곳 서울광장에 도착해 영연을 옮기는 영연 봉송을 거행했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들은 박 시장의 영정사진을 들고 박 시장이 9년 동안 몸담았던 시청 주변을 돌면서 고인의 마지막 출근길을 함께 했습니다. 이 행렬을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보거나 훌쩍거리는 그런 시민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장 한편에는 박 시장을 비판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연결식이 지금 거행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곳 시청 앞 분향소에는 2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다녀갔고 또 온라인 분향소에는 104만 1000여 명이 헌화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지만 사실 이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도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청이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 국민청원이 현재까지 55만 6천여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 작성자는 박 시장이 숨져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며 떳떳한 죽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라고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추모가 먼저라는 의견과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킨 뒤에 성폭력 의혹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이렇게 여론이 양분된 상황입니다. 정치권도 박 시장에 대한 추모와 장례 문제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시내 곳곳에 박 시장의 안식을 기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고인에 대한 예의가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2차 가해를 방조하고 있다면서 박 시장에 대한 조문을 취소하는 등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채팅방을 떠다니는 고소장부터 그리고 그 고소인에 대한 신상 정보 유출까지 박 시장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라면서 이 유포된 사진에는 다른 여성의 사진이 쓰여서 해당 여성이 가짜 뉴스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소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장례위원회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또 가짜뉴스와 추측성 보도가 고인뿐 아니라 유가족 그리고 고소인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시민 220여 명을 대리해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것을 법원이 각하한 겁니다. 가세현 측은 이 서울특별시 기관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장례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시 측은 정부의 의전 편람을 참고해 이 기관장을 결정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세현의 그 가처분 신청이 당사자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신청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각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고요.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가세현 측은 이 공금 지출 등을 문제를 삼는 주민소송 등의 일환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주민소송 관련 가처분 신청을 내려면 그 전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되지만 감사 청구 없이 가처분만 먼저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원의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강 변호사는 행정안전부에 감사 청구를 제기하고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구균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진행 절차 소식과 함께 또 코로나19 소식까지 TBS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곽자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업적을 기억하고 또 슬퍼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앞서도 들으셨지만 어제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 12,000여 명, 또 그제는 8,000여 명의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이틀 만에 2만 명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은 건데요. 연결식이 끝난 이후에도 오늘 밤까지 이 시청 앞 분향소는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0시까지 분향소 운영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0시까지 분향소가 운영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광주에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이 23명, 지역 발생이 21명입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도 꾸준한 상황인데요. 지난 토요일 해외 유입 확진자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15명이었다가 어제 다시 23명으로 증가했는데 해외 유입 사례가 좀 줄 듯 또 줄지 않고 있어서 네.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을 좀 자세히 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7명, 경기에서 8명이 나와서 수도권에서 총 15명이 확진이 됐고 이외에는 광주에서 5명, 또 대전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1명 증가해서 누적 289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번 달 들어서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많게는 20명대 또 30명대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해외에서 들어올 때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위험은 적다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유행 위험도는 국내 발생 확진자의 규모와 양상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또 대응 수위도 국내 발생에 대한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2주 동안의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평균 확진자 수가 31.7명, 네. 그러니까 32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 중에서 수도권 확진자는 그전 2주와 비교했을 때 조금 줄었고 비수도권 확진자는 조금 늘었다는 게 분석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잡힐 듯하면 또 비수도권에서 다시 확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방대본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조금 불안한 요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다시 확산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19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고요. 또 개인 방역 수칙도 개개인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서울 상황도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어제 오전에 서울시가 공식 발표한 이후에 조금 더 오후 7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0시 기준으로는 신규 확진자가 7명이었는데 오후 7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신규 확진자 수가 17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총 확진자 수 최소 1,426명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대부분이 좀 기존 확진된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였고요.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도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 관악구에서 발표한 관악 133번째 환자는 탐라종합어시장 서울대 입구점에 방문했던 동작 40번째 확진자 또 네. 동작 61번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악구는 지난 4일 탐라종합어시장 서울대 입구점을 방문했던 분들 선별 검사를 꼭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광주에서는 방문 판매 업체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클럽 관련 확진자들도 결국에는 이 방판 업체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 광주 방문 판매 업체별 확진자가 최소 135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해서는 최소 12곳으로 집단 감염이 퍼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이 바로 금양빌딩입니다. 또 이 배드민턴 클럽 초발 환자가 이 금양빌딩과 관련이 돼 있다고 밝혀졌고 금양빌딩에서만 지금 2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외에 광주 일곡 중앙교회에서 20명, 광륵사에서 14명의 확진자 이렇게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항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항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좀 부정적인 발표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지난 9일에 방대본이 코로나19 항체가 조사 중간 조사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3천여 명 중에서 단 한 명만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좀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1, 2년 이상의 장기화가 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 유행을 좀 억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항체 보유율이 낮다는 것은 곧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사실 이번 검사 표본에는 한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네. 집단 감염이 있었던 대구 지역을 포함해서 일부 지역이 조금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 이런 한계가 좀 있는데 그래도 이 검사 결과로 추리를 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지역사회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둘째는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코로나19에 노출된 사례가 좀 적다. 그래서 예. 실제 감염 규모와 현재 확진자 규모에 있어서 차이점이 별로 없을 수 있다 이건데 지금까지 사실 무증상자가 얼마나 있었을지 또 나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조금 다시 자연적으로 완치되지는 않았을지 하는 궁금증이나 걱정들을 조금 했었는데 예. 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증상 환자라든가 그분들을 통한 그동안 우리가 많이 우려했었던 그 숨은 조용한 전파의 사례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주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분석인 것이죠. 그런데 또 코로나19에 걸렸었던 사람들도 몇 개월 후에는 항체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새로 밝혀지는 점들이 참 많아요. 네, 독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네. 지난 1월 말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9명을 조사했는데 최근 4명에게서 바이러스의 기능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화 항체가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치료된 사람이 다시 감염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연구 결과는 지난달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산하에 있는 연구팀이 연구한 연구 결과와도 조금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중국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가 2, 3개월 만에 좀 급속히 감소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코로나19가 정말 강력한 바이러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확실한 백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군요. 네, 또 방역당국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꼭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예.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좀 막고 또 방역과 의료체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단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4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예. 입국할 때 출발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안에 받은 음성 확인서를 꼭 제출해야 하고요. 또 이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2주간의 자가격리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역시 똑같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또 입국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이 유전자 검사, 즉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국가가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4개국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적용을 받는 해당 국가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방역당국은 지금 이제 이 4개 국가인데 이 의무사항을 필요할 경우에는 조금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일단 지금 유행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국가가 11개국 정도 됩니다. 이들 국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이제 음성 확인 의무 조치 대상 국가를 더욱더 늘리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예. 지금 의무 대상인 나라들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조금 살펴보면 어제 오전을 기준으로 파키스탄 총 확진자 수는 24만 7천여 명, 방글라데시는 17만 8천여 명, 또 카자흐스탄은 5만 6천여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 국가는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도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행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이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죠. 네, 지난주에도 계속 미국에서 최고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예. 지난 10일 또 12일에도 미국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에 거의 7만 명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총 확진자 수가 323만 명을 넘어서서 1위고 2위는 누적 확진자 수 183만 명을 넘은 브라질, 3위는 82만 명을 기록한 인도입니다. 네. 이어서 러시아는 누적 확진자 수 72만 명을 넘어서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17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6천 명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으로 12일 발표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3만 명을 넘어서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곽자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역 발생과 해외 유입 양방향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름 만에 30명대로 줄어들었던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40명대로 올라간 모양새인데요. 또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23명, 지역 발생 21명보다 많았습니다. 요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뭐 30명, 40명 이렇게 줄고 느는 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예. 사실 지난 일주일간을 보면은 지역 사회가 165명,
해외 유입 164명으로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근데 그 전주를 보면은 234명의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맞는데 반면에 해외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17일째 두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것은 이제 특별 입국을 하는 고위험 국가에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이제 입국 시에 그 음성 증명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사실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 수도권 대전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예. 광주가 좀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이제 한 열흘 넘어 하다 보니까 즉 2단계로 강화시켜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안심할 것은 아닌 게 아직도 접촉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앞으로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이 감염원 불명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9%가 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하고 노출된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좀 기초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 3,000명의 그 면역 항체, 그것도 중화 항체가 한 명이라고 그래갖고 노출된 적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잘못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IgG, IgM 이 항체를 중화 항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노출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또 노출된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의료원이라든지 요양병원 같은데 그 아직까지 확진자로 발표된 적이 없는데 이런 노출된 적이 많다고 그러면 방역이 뚫린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럼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취약 지역의 선제적인 진단, 면역 진단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 무증상 감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조금 전에 TBS 그 곽자연 기자와 간단히 짚어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확진자와 그 숨어 있는 숨은 전파자의 그 규모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이제 교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피력해 주셨어요. 자, 우선은 해외 유입 사례 관련해서 우선 먼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23명 중에서 절반 정도죠. 12명이 검역 과정에서 확인이 됐고 나머지 11명은 입국한 후에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확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선제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 추가 조치가 필요하냐면은 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없고 또 2주간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낮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해외에서 유입해가지고 들어온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은 그 확진자는 그대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이제 그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가격리 숫자들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방역 당국이 관리해야 될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관리해야 될 사람이 늘어나다 보면은 당연히 뚫리는 곳이 생길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뚫리는 곳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좀 줄이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서 이제 나온 조치가 일단은 비행기의 좌석 점유율을 60%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지금 압박을 한 것도 일단 입국자 숫자를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발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확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국내에 이주 노동자 수요 때문에 들어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라든가 방글라데시라든가 키르기스스탄 같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일 텐데요. 네. 그런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한해서 이 입국 바로 직전에 이 면역증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음성임을 판정받은 네. 증명을 좀 요구하고 있잖아요. 48시간. 근데 사실은 그런 나라에서 그런 증명을 그 검사를 해가지고 바로 증명을 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숫자를 줄여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방역 당국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압박의 문제점을 좀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이렇게 뭐 해외 감염 수를 좀 줄여보려는 이런 노력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에서 또 광주에서는 집단 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를 좀 살펴보자면 금양빌딩 관련 1명,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3명인데 이분들이 모두 방문 판매와 결국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 전파 고리가
무려 12개로 늘어난 셈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개나 전파고리가 있고 전부 지금까지 135명이 확진이 되었어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통제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역시 광주 시민들 또 전남 도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가면서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통제는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예. 한 가지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이 이태원 발이었을 때 그 인천의 학원 강사가 거짓말했던 것처럼 이 광주 76번 환자가 예. 사실은 배드민턴 시합을 나갔었는데 이분이 다단계에서 사실은 확진이 된 분이거든요. 근데 그 배드민턴 시합에 나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한 일주일 동안 또 공백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노출된 N차 감염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접촉자들이 또 감염이 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시간이 많이 지나지를 않아서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도 아마 지금 통제는 잘 되고 있고 광주 방역 당국에서 열심히 지금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긴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네. 하여튼 지금 이 광주의 상황은 아직도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나 전남도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증상이 있으시면은 지금 이 시기에는 바로 진단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중심으로 또 감염이 발생하게 되니까 광주시가 생활체육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 배드민턴처럼 실내에서 진행되고 또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운동들은 마스크를 쓰고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이 실내 운동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제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탁구나 배드민턴 자체가 사실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운동은 아닙니다. 예. 네, 실내에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게임을 하면서 거리두기가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탁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또 실외에서 하는 골프도 그렇고 운동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운동 전후에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친목 모임 비슷하게 할 테니까 대화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또 게임을 하고 나서 뭐 음료수를 같이 마실 수도 있고 쉬는 시간에 아니면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면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접촉하는 운동 자체는 다 바이러스의 매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백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부가 정보를 드리자면은 그 지금 광주시에서 전문가 자문을 하시는 분 중에 대표격이신 분이 광주 의사회장님이시거든요. 네. 제가 금요일 날 그분이랑 화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근데 이제 광주시와 전남도의 분위기를 제가 전해 들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뭐냐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광주시와 전남도의 사례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시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 예. 광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리고 네. 전남도도 따라서 올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말은 2단계이지만은 광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수준은 거의 3단계에 가깝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포감 때문에 거의 지금 광주시 자체는 사회적 이동이 없는 상황이라 그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곳곳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바이러스를 못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한 열흘 정도 지속이 되니까 광주시의 바이러스 밀도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광주시나 전남도의 이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른 지자체라든지 혹은 수도권 방역에 참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그러니까 그 실내 운동뿐만 아니라 그 어떤 스포츠 활동이든지 어떤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그 운동 전후에 그 접촉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결국은 이렇게 또 원론적인 부분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그런가 하면 광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집단 감염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의 주 영광교회 관련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또 수도권 방문 판매 모임, 의정부의 집단 발병, 또 서울 롯데 미도파 광화문 빌딩과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좀처럼 지역 감염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 굉장히 무서운 것이 언제 어디서 엉뚱한 곳에서 산발적인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 2주일을 보면은 수도권에서 하루 15명, 그 이전의 2주일에 비해서 22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네. 즉 서울 수도권의 이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뭐 이때 해이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요. 또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감염원 불명 확진자 비율이 7월 4일에는 13.2%까지 갔었거든요. 네. 근데 7월 11일에는 지금 9.4%로 처음으로 감소 추세였던 것 같아요. 10% 아래로. 예, 10%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실은 5월 초 이때 5% 유지되던 것이 그게 급속히 올라간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9%나 있다는 것은 방역당국의 통제에 벗어난 환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무증상 감염으로서 지역사회 전파를 계속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잠잠해져서 우리가 해이해지면은 또 어떤 곳에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또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됐든 있다고 보고서 예. 지역사회 감염이 존재하고 감염자가 있다고 보고서 지역들 병원이라든지 혹은 요양병원이라든지 혹은 집단시설 같은 데 선제적인 검사를 분명히 지금 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지금 유전자 진단에 여력이 되는 한 최대한으로 선제적인 검사를 하고 사실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선제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만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일주일에 3,000명씩 해도 지금까지 한 명밖에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네. 또 입영 장정들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한두 명 나오는 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이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요. 선제적인 유전자 진단 검사, 면역 진단 검사를 좀 대규모로 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결국은 뭐 늘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만 당국 차원에서는 선제적인 조치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강력한 예방 수칙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 종교시설 쪽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이 교회 모임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그 이후로 첫 주말을 보냈는데요.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을 살펴보자면 책임자, 종사자, 그리고 이용자별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구분되거든요.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종교 예배 위에 이렇게 소모임 활동을 완전히 이제 중단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그 종교 시설에서 확진 환자들이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본 예배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본 예배 외에 뭐 이제 소규모 모임들이 있었죠. 뭐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친목 모임이라든지 또는 이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집단 활동들, 뭐 수련회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활동들을 사실 전면 금지한 것이 종교 시설이나 혹은 종교 단체를 통한 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만은 이것 자체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본 예배를 보이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이제 모이고 나서 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활동으로서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혹은 차를 같이 마시는 등의 활동 자체는 사실은 지금 금지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 중에서 확진 환자, 그러니까 감염된 환자가 한 명이 생길 경우에는 이제 그 자체가 또 작은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망컨대 이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교회 차원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모임이라든가 혹은 교회 예배 외에 다른 활동들은 지금 전면 금지를 했고 많은 교회들이 그걸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뭔가 차단막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본 예배 중에서 보통 이제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을 부를 때 이제 비말이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그런 비말들이 뭐 밀집되고 밀폐된 환경에서 만에 하나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소리로 찬송을 내거나 혹은 침방울을 마스크 없이 튀는 행동 같은 것들을 좀 규제한 사항들도 있고요. 그런 사항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종교시설의 종교행사 자체를 금지시키지는 못하니까 네네. 집단 감염의 수준을 좀 최대한으로 줄여보자라는 게 방역당국의 조치인 것 같고 일단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약간의 성과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발표된 교회에서의 방역 수칙 잘 참고하셔서 이 부분 또한 좀 자발적인 협력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개별 사례 또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경기도 용인에서 2살 쌍둥이 남매를 비롯한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쌍둥이 남매한테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라는 점과 또 이 남매가 어린이집에도 계속 다니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돌봄 교사로부터 감염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2살 쌍둥이이기 때문에 2살 이하는 사실은 마스크를 권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효과가 그다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 실제 지금까지 이 돌봄 교실 또는 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확대된 적은 없는데 이 2명이 지금 등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감염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 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특성상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또 실내이고 같이 놀면은 밀접 접촉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봐서 상당히 감염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 얼마나 확진자가 늘어날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그 철저한 역학 조사와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좀 그 대상들이 좀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면서 이제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같이 놀면서 만약에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 증상은 없을지 몰라도 사실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많고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게요. 또 여기서 감염된 아이들이 결국은 집에서 감염을 또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정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산되는 것인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지금 감염이 일어났는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좀 이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린이가 그 감염이 되면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치료와 격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제 어른들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린이의 경우에는 증상은 가볍게 앓거나 사실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15세 미만의 이 아동 같은 경우에 중증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무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심스러운 대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아이들도 어쨌든 간에 완치가 될 때까지는 격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격리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아이들이 그 격리되는 과정에서 이 고통을 어떻게 감수해야 될지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사실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1주, 2주, 3주씩 격리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죠. 네, 정말 힘든 일이고 예. 제가 실제로 격리되신 분들에게 들으면 진짜 그 고통이 진짜 심하다고 그렇습니다. 네. 몸이 아프지 않는데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만약에 집단 감염이나 혹은 그런 비슷한 사례가 생긴다면은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치료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재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치료제가 바로 혈장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다음 주부터 혈장 치료제 생산을 시작해서 제재가 만들어지는 대로 임상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높은 상황인데 의료계 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이제 너무 이제 좀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일단은 혈장 치료제 임상 시험을 하면은 분명히 임상 시험의 성과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왜냐하면은 완치자의 혈액 안에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일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중화항체들을 모아가지고 혈장 치료제를 만들어서 네. 환자의 몸속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당연히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중화항체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호전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아마 임상시험에 상당한 성과가 보인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그걸 대량 생산해가지고 환자들에게 쓴다라는 것도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신천지교회 완치자 500명 정도가 자신의 혈장을 이제 기증을 해서 혈장 치료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고,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내주 중으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혈장 치료제 생산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곽자연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그 신천지교회 완치자들의 혈액 안에 들어있는 혈장 속에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중화항체가 어느 정도나 들어있는지는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제각각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증상을 가볍게 앓고 지나가신 분들은 지금 상당한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중국이나 독일의 연구 사례를 보면은 혈액 속의 중화항체의 수준이 굉장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혈액을 모아가지고 혈장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혈장 치료제의 질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일단 문제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혈장 치료제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환자들한테 만약에 대량으로 투여했을 때 과연 그 환자들이 개별 환자들이 모두 다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도 사실은 굉장히 미지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장 치료제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예. 그 혈장 치료제 자체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무슨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전망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치료 방법이 될 것이란 기대는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이전에도 거죠. 이제 뾰족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완치자의 혈액을 이용한 혈장 치료제를 시도해 본 적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증 환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시도했던 것이지 무슨 그것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어가지고 환자들에게 적용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라도 어쨌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무슨 뾰족한 해결책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 네.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 이 방역 당국에서 좀 잘못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도 수동 면역으로 폴리버런트한 IgG, 즉 혈장 안에 있는 분명히 항체는 있죠. 그 IgG를 농축해서 사실은 일시적으로 막아주기 위한 걸 많이 쓰이고 있고 지금도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헤파비기라고 신생아에 주로 쓰고 있어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에 의해서 사실 중증 환자가 얼마나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지금 상황도 치료제가 아니라 예. 임상 시험을 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제로서 처리했을 때 과연 치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 환자가 뭐 중증 환자가 30여 명에 불과한데 네.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것이 마치 새로운 치료법이고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리라고 보이고요. 지금 다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뿐입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공식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국내 중증 환자 42명에게 투여가 돼 왔는데요. 그중에서 9명이 호전됐지만 또 3명은 되려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이 부분의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걸까요? 예, 이건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것이요. 2일 날 2명부터 시작해서 10일 날 42명이 투여가 됐으니까 지금 현재 경과를 알 수 있는 것은 약 27명 정도인데 여기서 그중에 9명은 호전이 됐고 3명은 악화되었고 예. 15명은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호전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그게 이 약의 치료 효과에 의해서 호전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치료 효과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예. 사실은 좀 더 희망적인 부분은 이게 처음부터 좀 치사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은 뭐 60% 이상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까지 얘기는 하는데 그건 뭐 제조 회사의 얘기라 끝까지 믿을 수는 없겠지만 네네. 앞으로도 이런 경과를 잘 보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좋을 것인가 하는 치료 방침을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어떤 그 연구와 임상과 또 이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그런가 하면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말에 도입됐던 정부의 공적 마스크 제도가 어제로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원하는 곳에서 KF80이라든가 KF94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이제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가
수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해도 괜찮은 건지 분명히 걱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그 약국에서 이 KF80이나 KF94 마스크가 유통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유통가가 공적 마스크 가격인 1,500원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얼마 정도인가요? 네, 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선에서 형성이 예. 되어가지고 지금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제약회사에서 이제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 가격을 좀 높여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약간 낙관적입니다.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대량 재고 물량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재고 물량이 시장에서 이제 풀리면 애초에 공적 마스크 가격인 1,500원보다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상황이 또 안 좋아지게 되면은 또 분명히 마스크 매점 매석 같은 일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발표했던 비말 차단 마스크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지금 대량 생산되어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이 시중에 풀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 주변에서 비말 차단 마스크 구해가지고 착용하고 계신 분 한 분도 보지 못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는 좀 더 좀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해외 소식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집단 감염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공개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뒤늦은 조치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마무리하죠. 뭐 뒤늦은 조치라기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마스크 쓴 거 공식적으로 쓴 거 처음 봤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지금 320만 명 또 하루에 막 7만 명씩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마스크 별로 효용성이 없다. 적당한 때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뭐 스카프 둘러라 이렇게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나 뭐 유타, 아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데서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월터 리드 그 육군 연구소에 가면서 쓰기는 했는데 예. 그게 얼마나 정보를 줄 것인지 또 일반 국민들한테 과연 이 보수 진보에 따라서 마스크 쓰고 안 쓰고가 달라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네. 마스크 쓴다는 게 과연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여러 또 주들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 사실은 미국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진단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지금 진단 무료로는 할 수가 있는데 무료로 받으려면 일주일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막 드라이브스루에 차 기다리다가 차가 막 타버리고 이런 상황이 과열돼서요. 또 자기가 돈 내고 가서 받는다 할지라도 결과가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나온대요. 우리나라와 그 상황이 굉장히 전혀 다르네요. 다릅니다. 그러면은 진단을 받아서 자기 양성이 나왔다 했을 때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은 다 낫을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자기 양성이 나서 좀 더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또 병원에도 못 가요. 너무 비쌀 것 같아서. 내가 의료비를 내야 되는데 네네. 보험이 없으면은 걱정이 되니까 못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노출이 굉장히 많아져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미국이다. 이게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에서는 의료진의 경우에도 네. 확진을 받았잖아요. 근데 경증이면은 그냥 진료를 하게 합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예. 마스크를 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답이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네요. 예,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